자, 잠시 쉬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프로젝트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뭐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JTBC가 자꾸 특종을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네. 특종인데 사실 저희가 2달 전쯤에 했던 이야기, 실명을 밝히지 않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JTBC는 실명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팀장 실명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 대통령 이후로도 연말에 경영보고서를 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가에서 했다. 예. 근데 어디서 했다는 얘기는 이 JTBC 보도에는 없었는데, 이거 안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안가에서. 네. 이분이 그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안 밝혔는데 여기는 이름을 밝혀버려가지고. 네. 여기는 신빙성이 확 올라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어준이 해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2달 전에는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밝힐 수도 있었는데요. 밝힐 수 있었는데 저희는, 네,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2달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한 분들이 있었고. 아니, 네. 그분은 용기를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친인척간이고요. 그리고 총 4명 중에 1명이라고요? 친인척간이고, 그리고 그분과 그분 주변 분들이 아직도 MB 가까운 데서 생활 터전을 읽으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고 어쨌든 있어서 본인의 실명이 밝혀지면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2개월, 3개월 전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본인이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직접. 네. 인터뷰.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희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가에 가서도 당선 이후에 보고를 받는다. 네. 안가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는 특징이 뭐냐면요. 정면으로 얼굴을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쭈르륵 3명이 앉아 있으면 예. 얼굴을 안 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그리고 정확한 멘트를 안 하시고 정확한 그 지시를 안 하고 그래 네가 해봐. 네가 가서 해봐. 저는 그게 이제 잠재의식 어딘가에 이게 잘못하면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죄의식 같은 거나 죄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걸리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같이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겸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겸상을 안 하시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재벌가, 그러니까 현대가에서 머슴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적 괴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보고받았을 때 디테일 설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그 보고를 했냐 그러면 정면을 보지 않고 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분 스타일이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최동용 전 팀장에 따르면은 정호영 특검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수상하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언론이 이미 보도된 것만 얘기하자면 우선 비자금을 찾아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게 회사로 돌려넣고 장부를 잘 처리해라. 라는 식의 이제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실제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자금 돌려줬다. 이동영 씨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2008년 2월 달 이야기죠. 그 당시 이동영 씨는 이제 이상은 씨의 아들. 이명박 대통령 형의 아들. 최대 주주죠, 현재. 최대 주주의 아들이 그때 가서야 다스에 들어갑니다. 이 일을 하러.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처리를 하는데 관여를 하고 그때 이명박 씨가 다스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분인데요. 여기서 디테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최동영 씨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비자금은 많았어요.
그때 정호영 특검에서 발견된 비자금 덩어리가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리한 게 이 120억이고요. 네. 100억 원대 비자금은 또 따로 있었다. 네, 사라졌어요. 이미 해서 먹었어요. 이미 해서 먹은 100억 원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찾아낸 그 또 저희가 그 얘기했던 외환은행에서 찾은 100억 원 수표 한 장. 네. 그 경주 외환은행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비자금 덩어리가 몇 군데 수표로 100억 원짜리 하나 자기 네네. 앞수표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120억짜리 그리고 100억대 사라진 비자금 그리고 100억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근데 요 세 덩어리를 당시 정호연 특검이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덮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스로 돌아간 120억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있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에 나서주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에, 특검 당시에, 그리고 우리 이시영 씨, 각하의 아들 이시영 씨가 삼성동 힐스테이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43평, 6억 4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일부는 이상은 회장이 큰아버지가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어머니는 우리는 돈 준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베란다에서 그냥 놔뒀던 돈을 그냥 갖다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님은 누구 베란다에 놔뒀던 돈을 갖다 이상은 구이동에 있는 이상은 씨 자택에서 베란다에서 돈을 꺼내서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상은 씨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 돈이 아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자기들이 관리만 현금을 하고 있었을 뿐 자기들 돈이 아니다? 네, 6억 4천만 원 중에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나온 국권 앞에 그리고 돈 여기에 특수활동비로 의심될 만한 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곡동 사저에도 그런 지금 스토리가 지금 있는데. 내곡동 사저를 그 내곡동 사저를 이시영 씨가 천천히 말 더듬지 말고. 너무 많아서요. 비자금 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니, 빨리 말하는 건 좋은데 네. 빨리 말하면 더듬거든요. 죄송해요. 더듬이에요. 자, 그리고 내곡동 땅 기억하시죠? 잠깐만 정리하고. 자, 당시 힐스테이트 네.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거주하던 힐스테이트 몇 네. 평? 43평. 43평 얼마? 전세 자금 6억 4천만 원. 전세 자금 6억 4천. 대치동에 있는 모 공인중개사에서 돈을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번에 냈는데 이 6억 4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 네. 그리고 이상은 회장이 관리하고 있던 현금 일부. 네. 그리고 특활비 일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 중에 확실한 거는 뭡니까?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과 비자금 일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근데 그 특검에서 이상은 그 회장은 이분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요. 그 삼성동원 19층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어머님께서는 우리는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은 아니다. 네네. 이런 의미다.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특검에서 그냥 덮었죠. 덮었다. 네. 이거 말고 차후에 내곡동 땅이 드러나고 내곡동 특검에서도 이시영 씨가 돈을 내는데 그 돈도 청와대에서 온 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명을 이렇게 했죠. 내곡동 사저 생각나시죠? 다들 예. 특검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뭐 다 털어줬지만 이때도 이상은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빌려서 이 땅값을 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청와대 특활비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과 2008년에 이시영 씨가 재산 등록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3,852만 원이 전체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에서는 돈이 한 푼도 변화하지 않았고 이시영 씨한테 갔다고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씨한테 빌렸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설명을. 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이나 그 특검에서는 그 내역을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 비자금 덩어리가 지금 벌써 나온 비자금 덩어리가 세계회와 힐스테이트 여기에서도 두 덩어리 정도 다른 데서 돈이 왔기 때문에 몇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은 전혀 그 문제 제기하지 않고 덮었죠. 당시 정호연 특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소위 이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이제 주정유 기자의 이야기는 그 지금 계속 거론되는 120억 말고 덩어리가 큰 게 두 개 더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이시영 씨,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구입이 아니라 이제 살기 위해서 전세금을 지출한다든가 혹은 뭐 내곡동 땅 사저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 사용됐던 돈들도 비자금 플러스 특활부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얘기도 그 좀 외에 특검이 또 털어준 게 있잖아요. 좀 많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2008년 2월 달인데요. 그 검찰에서 두 번 그 도곡동 땅 수사를 하고 2008년 7년 12월 달에 또 그 BBK 수사를 해서 또 BBK 수사를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까?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 그렇죠. 제3자. 도곡동 땅은 제3자다. BBK는 이명박 씨는 관련 없다. 네.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 제3자는 무슨 의미냐면 제3자는 이명박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원래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그러니까 처남과 형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예, 등기부상이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상은 씨 게 아니고 검찰이 처음 이제 수사 발표할 때는 제3자다. 네. 그러니까 주장과 다르게 형 게 아니다. 제3자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네. 예. 등기상의 명의가 그 사람들로 돼 있었는데 그 자체를 아니다고 했으니까 네. 그 제3자를 밝히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첨예하게 이제 경쟁 관계에서 당내에서 경쟁 그때는 관계. 대통령이 아닐 때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닐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제3자 땅이 맞다고 했다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가 검찰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꾸죠 이게. 그렇죠.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좀 더 대담해지는 것이 BBK 수사죠. 네. BBK 수사 결과는 대통령이 그 선거를 한 보름 앞둔 시점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 보름 앞선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거의 다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 극차 컸으니까요. 예, 이미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다 발견하고도 이미 BBK는 이명박 씨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는 게 BBK 수사 결과입니다. 그때 이제 무슨 발표들을 했냐면 뭐 검찰 혹은 특검이 처음에는 제3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땅이 아니다. 그 특검은 그 다음이죠.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특검이 털어준 거예요. 그 특검이 털어준 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도곡동 땅도 아니다. 그 제3자의 것이 아니라 이명박 그 사람들 것이 맞다. 네. BBK도 BBK도 아니다. 관계 없다. 다스도 아니다. 그다음에 상암 DMC 관련한 의혹도 아니다. 네. 모든 이명박 관련된 그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다 털어줬어요. 다 털어줬죠. 예. 도곡동 땅도 아니고 다스도 아니고 상암 DMC 관련 비리도 아니고 BBK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특검이 해준 그리고 비자금은 찾았는데 돌려주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예 맞습니다. 발표도 안 했고. 비자금을 돌려주라고도 하고 덮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명백한 범법행위죠. 당시 정호영 특검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혐의점들을 벗게 해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꼬리곰탕만 먹고 끝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 밥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가가지고 조사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앞에다 성명, 주소, 이름 그리고 뭐 얼마나 버냐 이런 거 종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 지나가요. 맨날 아니, 일단 밥 먹는데 1시간 하고요. 밥을 먹었다면 네. 밥 먹으면서 예면 1시간. 밥 먹고 나서 조사를 했다고 치죠. 앞에 신상명세 적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시간은. 근데 1시간 40분이니까 조서를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조사에 나갔던 이상인 특검보는 이분이 이명박과 이상은을 직접 조사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특검 끝나자마자 영포빌딩, 서초동 영포빌딩에 공짜로 입주하잖아요. 공짜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입주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일을 본 것으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뭐 그 재판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도왔다는 의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의혹들, BBK 얘기도 쭉 해왔고, 그리고 다스 누구나 얘기도 쭉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다스의 소유권, 이거 복잡하고 계속 주목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시영 씨,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막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계좌를 추적하다가 해외에서도 이 다스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 정황 일부를 네. 주진우 기자가 포착을 합니다. 미국 수사기관에서 다스와 관련된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정식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다스에서 돈 거래가 자꾸 있어요. 미국 엘라바마하고, 그리고 달러 거래가 저기 싱가포르나 중국, 그 다음에 저기 캄보디아, 베트남도 약간 의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들여다보면은 돈은 거래하고 돈을 빼돌리고 하는데, 이게 이시영 씨한테 이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그리고 이시영 씨 관련된 회사에 돈을 넘기려고 하는 돈 거래의 정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일요신문이 보도했던 몇 가지 이상한 징후들, 돈이 네. 뭐 1,000억대가 뜬금없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장부 잘못이라고 예. 고친다든가. 1,000억대가 장부 잘못으로 갑자기 가요. 1,485억이나 되는데. 네. 아주 숫자는 정확하게. 저는 1,000억대라고 하면 얼마라고요? 1,485억이죠. 1,485억의 돈이 뜬금없이 어떤 회사로 계열사,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찾아냈어요. 일요신문 기자 한 분이 찾아냈더니 그분 이름을 제가 앞으로는 얘기해야 되겠네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석현 씨죠. 강현석 씨. 광현석 씨. 예. 저희가 찾아볼게요. 일요신문 기자가 우연히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그 우연히 찾아냈더니 그 회사에서 아니야 이건 장부를 잘못 기재한 거야 하고 고칩니다. 1,000억대인데 네. 1,000억대를 장부를 1,000억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이명박 작가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그러세요? 호연직이. 그런데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계좌 추적하고 맞물려 생각해 보면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 해외에 갔다 와서 그 미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이게 여러 가지 돈 흐름이 해외에서 있는데 이걸 이시영 씨에게 이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뭐 세탁하거나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회사를 건네려고. 다음에 이건 그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 자금들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주로 대기업들이 해외에 돈을 투자를 하고 투자 실패를 하고 거기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이쪽에서 그 지정한 사람의 명의로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이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다스하고 알리바마에 있는 다스하고 이쪽 자회사가 알리바바. 예. 그쪽에서 알라바마. 엘라바마. 그 회사하고 거래해서 소위 이제 이전 가격 조작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여서 그렇죠. 그쪽에 사주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그 돈 차익이 남죠. 차익이 남는 것을 이제 비자금으로 빼는 그런 수법인데요. 아마 그런 자금들이 있고 지금 승계 자각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수법들이 여기에 총동원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황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현금 한 번 주고 그 돈으로 이제 전환사채 등등의 방법으로 돈을 불려서 몇 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재벌들이 뭐 재단을 설립해서 넘겨줘요.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청계재단하고 비슷해요. 모든 게 예. 맞습니다. 이명박 각하께서는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네. 동원했다는 게 재단을 설립해서 주식을 기부한 후에 그 재단 소유권만 나중에 자녀한테 준다든가. 네. 그러면 재단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가지는 거죠. 또 이 청계재단도 처음에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회사 하나를 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 하나 SM이라는 회사가 정해졌죠. 네. 아들이 그 회사를 소유하게 한 다음에 그 회사한테 계속 일감도 몰아주고 일도 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인수합병 해가지고 계속 아들의 조그만 회사를 계속 키우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 회사가 나중에
본사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중국, 인도, 체코 해외 법인이 있는데 해외 법인의 덩치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 법인의 주인이 하나씩 둘씩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스를 하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은 고민하다가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까지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다스가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안홍구 청장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얘기를 하려면 끝내면 어떡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후 보수 매체들이 참군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같은 구명 기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번갈아가며 썼었죠. 왜 그랬을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여러 혐의 관련해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관련 취재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김관진 석방이 이제 법리적 판단 이외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석방 이유가 댓글 관련 서류에 수백 차례 결제만 했을 뿐 지시가 없었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제는 확실한 이행 지시, 곧 명령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른팔, 그러니까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이분 정말 막후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커밍아웃을 해야 할 만큼 법원은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했다는 건 어떤 사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김관진이 구속되자 보수 세력의 코어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김관진이 8년 넘게 국방부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를 진두지휘한 사실상의 정점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사드의 국내 반입, 그리고 무기 거래의 그 숨은 계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럼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오랫동안 취재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도 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그런 무기 사업과 연루된 혐의를 두고 있었나요? 예. 이번 구속영장은, 이번에 구속된 이유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장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세월호 일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기 관련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 경우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핵심은 구속영장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청구된 것이긴 하나, 검찰에서는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쪽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도 이런 취재를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혹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혐의 때문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방문했었는데요.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난 1월과 3월에 미국에 급히 방문했었어요. 그때 사드 배치를 당겨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뒤에서는 여러 다른 방산 업체와 관련된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달라고 갔지만 그렇다면 그 결정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인데 정부 관계자만 만든 게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과도 따로 만났다. 예. 그래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 관계 당국들이. 김관진 전 장관을 어느 업체와 특별히 로키드 마틴과 특별히 결탁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예.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만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말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있다. 네. 김관진 장관이 워싱턴에 머물렀을 때 로키드하고 그때 결탁된 것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한 2년 정도 가족과 함께 맞물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다. 가족과 그 김관진 장관의 그 뒤를 봐주고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관계 당국이 들여다보고 검찰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기 사업 8년이나 핵심 요직이 있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요직 인사들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봤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러면 무기 사업에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무기 사업 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김관진 장관이? 사실 김관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확실하게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막 걸어놓고 거기에들 관역으로 삼아서 막 사격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군인 하지만 참 정치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때 가장 김관진 장관이 신경 썼던 부분이 북한 부분이 아니었고,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을 걷는 것에 가장 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낙곰수를 종북방송으로 규정하고 사찰당하고 공격했고 저희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 2012년 대선 때 서울고 동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서울고 동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네,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세트가 돼가지고 불법 대선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요직에 동용됐던 건 어떤 연유입니까? 아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땄겠죠. 군인을 동원해서 직접 대선 개입에 나섰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메가더가 오더라도 대선 개입을 했다면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관진 장관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더불어서 박근혜 문고리 4인방,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구속된 전원과 그리고 이춘상 씨하고 직접 소통한 거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관진 장관은 정윤회를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윤회가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유라가 증언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윤회 씨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김관진 전 장관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고리 그때 당시에는 4인방이죠. 이춘상 씨 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문고리 4인방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다. 네, 직접 소통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김용판 청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대권 은폐 관련해서 대법원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수사 라인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어요. 이 압수수색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대선 개입하고 그다음 발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사선상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올랐었는데 당연히 올랐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압력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잡아가도 구속해도 되는데 김용판만은 안 된다고 굉장히 거세게 막아섰습니다. 김용판 청장을 구속할 경우 김용판이 직접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기저기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을 막아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센 압박이었습니다. 김용판 청장 자신을 구속할 경우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저기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서 압박했었고, 검찰은 놔둘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네요, 말하자면. 네, 불구속 기소할 수. 네. 근데 이 김용판 청장 무죄 건과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이 석방건이 쌍둥이 사건이라고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랬던 얘기는 김관진 전 청장이 지금 뭐 보수 매체에서 보도되기로는 자기는 구속 적부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권유해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 뭐 상관인 자기가 혼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관진 전 청장도 뭐랄까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정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청장이 구속적 부심 청구를 반대했다는 그 TV조선이나 조선 쪽에 그 보도가 있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김관진 전 장관이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그 안에 둘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그런 소문이 그쪽에서는 났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나서서 사설과 기사를 연일 김관진이 구속되면 김정은만 좋아할 일이라고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했죠. 동아일보까지.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을 모함받아 옥에 끌려가는 이순신으로 거의 승격하기도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참군인,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군인, 이런 이미지는 사실 군 사이버사에서 김관진이 직접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말들이고. 자신을 우상하기 위해서 포스터 만들고 쇼 벌이고, 이거 조선일보가 다시 얘기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군이 자국민 민간인을 공격하는데 북한이 왜 두려워합니까? 감사하고 우습죠. 자.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그만 흥분하고요, 주진 기자. 네. 자, 후속 취재 내용 나오면, 특히 이제 미국 취재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아니, 저는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른 네. 얘기를 못하겠는데. 자, 들어가세요, 이제.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였습니다. 경찰 개혁위가 발음이 셌습니다, 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국가수사본부. 경찰 출신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기 생소한 단어입니다. 국가수사본부. 네. 예,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장. 발음이 자꾸 시옷이 연결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수사본부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판 경찰 FBI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FBI요? 잠깐만요. 네. FBI라는 거는 이제 미국은 주정부가 따로 네. 있어서 각 예. 주별로 이제 경찰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아니라 네. 전국에 걸친 연방 범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범죄들. 그렇죠. 예, 그 범죄를. 범죄만 다루죠. 예. 예. 그런 이렇게 납치를 했다든가, 유괴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그런 전국을 상대하는 범죄는 주 경찰이 관할하지 않고, 이제 FBI라고 하는 곳에서 중앙에서 관할하잖아요. 네. 거칠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관한 한 여기서 다 한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FBI하고는 많이 다르죠. FBI는 법에 정한 200여 가지 범죄 사건에만 관여할 수 있고요. 예.
일반적인 범죄 사건 수사는 미국은 주경찰, 시경찰, 또 카운티 군경찰이 따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위의 모델은 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잘 이해했나?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기존의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은 행정경찰, 그러니까 지휘만 하는 경찰이지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아하. 조금 전에 지난 2012년 연말에 있었던 국정원 개입 사건에 대한 그 경찰의 잘못된 발표 관련한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었고요. 예. 이 사람이 개입을 해서 거의 그 수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의혹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막는 원천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한 수사를 잘 모르는 행정지휘관들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아하. 그러면 수사경찰만 따로 두어서 수사경찰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는 수사만을 하는 수사 전문가가 개방형으로 임명이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의 지휘 행정경찰들은 수사에는 전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가장 핵심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사를 독립시켜서 경찰이 많은 일을 합니다만 네. 그중에서 수사의 부분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걸 뒀다. 예, 그렇습니다. FBI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은 이제 전국을 한 곳에서 통화를 한다는 거고 수사를. 그렇죠. 네. 차이점이 있다면 FBI는 연방 범죄를 따로 규정해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는 다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예. 권한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직위는 동등한가요? 네,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의 안으로는 차관급으로 동등한 것으로 두고 있는데, 네. 글쎄 일단은 경찰청장의 인사적인 예산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군요. 이게 예.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긴 한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수사에 너무 개입해 왔으니 분리하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따로 두자라는 방안이 나왔고요. 거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만 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완벽하게 구분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겠네요. 그렇죠. 인사 문제가 있고 비위행위에 대한 관찰, 징계, 행정적인 요소가 엇갈리고 승진이라든지 예. 조직 인력의 배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관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는 거죠.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그렇죠. 예.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결국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고 정치가 개입하지 못하고 혹은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찰청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한 거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경찰 내부가 이렇게 수사권이 독립되어도 부패하거나 다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경 수사구조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이었으니까요. 이게 현재는 개혁 방안으로 제시가 된 건데 실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진행이 됩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국회 차원의 문제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국회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 안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동의한다라고 했고, 그게 정부 법안 형태로 아예 만들어져서 넘어올지, 아니면 그런 안을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의원 입법으로 제시할지, 두 중에 하나의 절차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다른 당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지, 그래서 국회 차원의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좀 복잡한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게 이제 입법화되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지금 원안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네, 좋은 방향으로 뭐 보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아이디어는 경찰청장과 차관급으로 같은 대우네요. 동급의 국가수사본부장을 분리해서 여기는 완전히 수사만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일반 행정과 다른 업무들은 다 경찰에 그대로 유지하고, 그죠? 그렇죠. 네. 경찰청 여기에 이제 자치경찰제가 그 또 하나 계획되어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는 뭡니까? 지방에서 그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 경상북도라면 지금 현재 경찰청의 경북지방경찰청 그 네. 밑에 뭐 청송경찰서 이런 체제잖아요. 일원화된 네네. 지구대. 그런데 그게 이제 중앙 집권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네. 그리고 비대한 경찰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지방 분권화 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제도를 운영하자.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경찰제고요. 예. 그것이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이다. 경찰에 너무 비대하면 수사권까지 쥐면 문제가 되니까 파쇼가 아하. 되니까. 아하.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험 실시를 해봤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각 지방 광역단위죠. 네. 도와 광역시에 자체적인 경찰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국가경찰청 그리고 네. 새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예. 지방자치경찰 이 세 개의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여기 이제 경찰이면 다 같은 가장 경찰인 줄 알았는데 네, 좀 네. 다른 경찰이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권한이나 소속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세 가지의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일반 경찰이야, 자치 경찰이야, 국가수사본부 소속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은 범죄자한테는 가장 무서운 데고, 그죠? 가장 무섭죠. 예.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무서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였어요? 일단 개념은 이해했고요. 예, 이 네. 사안은 일반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하기로 하죠. 진행되면서. 네네. 지금까지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방금 목소리가 나왔죠? 저랑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면, 이 하와이 음악 왜 나오냐고.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청취율 2자릿수 나오면 하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주고 아주 계속 항의 차원에서. 보내주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노래가 좀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뉴스가 없는 주간이 없지만, 이번 주도 큰 뉴스들이 국지구성한 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계속해서 최근에 그저께부터 등장하고 있는 뉴스가. 홍준표 대표. 네. 예, 특활비. 예, 네. 국회 운영위원장 할 때 특활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 등장했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잠잠하다가 다시 나왔어요. 예. 이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으로서 홍 대표의 해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더 커지는, 한번 잘못했는데, 솔직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게 들통나니까 더 큰 거짓말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거짓말이냐? 이게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인데, 예. 이 특수활동비가 4천만 원 내지 한 5천만 원 사이로 여당에게는 나오고 야당도 제일 야당도 한 3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예. 매달 나오는데 이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매달 지급되는 돈인데 예. 계좌 4천만 원, 5천만 원 뭐 계좌이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합니다. 현찰로 나옵니다. 근찰로. 예. 좋네요. 완전히 종이 돈으로 나옵니다. 그게 5만원, 예를 들면 5만원권으로 박스채 거의. 예. 이게 옛날에는 5만원권도 없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받았던 시절에는 5만원권 없던 만원권 시절이었는데. 엄청난 박스가. 완전히 현찰로 매달 현찰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건네주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쓰여진지 묻지 않고 네, 뭐 그렇죠. 따지지 않는다는 그런 돈인 거죠. 네. 근데 그 돈을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활동에 쓰는데 예.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개파 관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예, 그걸 예. 쓰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생활비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다른 정도로 쓰는 것도 공금 횡령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생계형 그 횡령 범죄죠, 이거는.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워딩을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의 워딩을 전하면 이 질문을 이제 김진표 의원이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판공비를 집에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2008년 여당 원내대표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하죠.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 이 국회 대책비가 소위 이제 판공비 혹은 특수활동입니다. 로 나오는 4,500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예.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이분이 지금 걸려있는 사건이 있죠. 네. 성완종. 예, 사건에서 그로 문제가 되니까 이분이 이제. 그 1억 받아가지고 이게 기탁금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분이 자 전농동의 모 은행 그 지점에 그 금고, 네. 현금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네. 그 금고를 갖다가 이렇게 운용하면서 그게 현찰 3억 정도를 넣고 있었다는 거고 그 3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예. 이제 이런 이제 특수활동비 남은 거 이런 거 생활비로 쓰라고 이제 부인한테 줬는데 부인이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돈을 모았다. 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당대표 경선 네. 이럴 때도 썼다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었죠. 네.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를 설명하다가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거 국회 대책비, 그러니까 이 특활비 혹은 판공비 이거 남은 거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예,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뭐 진실의 일단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집에 주긴 줬나 봐요. 줬죠. 예. 뭐 그거 안 준 걸 이런 왜냐면 식으로 상대방 김진태 의원이 이제 공격하면서 집에서 줬지 왜 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즉석에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이제 전력 증강을 위해서 미사일 구입하고 뭐 최신 어떤 그런 무기 구입하는데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거 쓰다가 좀 일부 남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집에서 이제 도둑 잡는데. 예, 안식권대 줬어 뭐 이런 얘기죠. 예. 국가 안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게 이제 점점점 커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최신 해명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제가 전해드리면 내가 늘 급여로 정치 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의 혹은 기자들과 식사 비용 등을 이렇게 이제 원내 활동비가 나와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 돈을 집사람의 생활비로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원래 급여에서 떼가지고 식사비 등등으로 쓰다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돼서 대책비가 나오니까 판공비가 나오니까 그걸로 식사 비용을 쓰면 당연히 자기 급여에서 때로 때렸던 돈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걸 집에 줬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최신 버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범죄자들 많이 다뤄봤을 텐데 닮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습득한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급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시에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였으니까 네. 의원이니까 의원 세비가 나올 것이고 그건 완전 개인이 다 쓰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당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판공비 같은 것들이 네네. 나옵니다. 예, 이게 사업처럼 된다는 거죠. 네. 당 활동할 때는 그 돈을 쓰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돈 가지고는 경조사에 뭐 화환 보내는 거 지역구 관리하는 비용 주로 그 개인을 위해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또 그렇게 용이하게 쓰라. 왜 현찰로 줬는가 하면은 현찰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어요. 국회 사무처에다가. 이거 왜 현찰로 주는 이렇게 그 큰 거액을 하니까 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 굳어졌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오래전부터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달라고 했는가?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이제 밝히기 힘든 용도에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국이 남는. 은행에다 이체하면 또 이체한 돈을 또 이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자국이 남잖아요. 남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현찰로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다가 보면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직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주면 될 일을 또 그렇게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이 마지막 해명도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평상시에 급여로 그렇게 식사비를 쓰다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이 판공비가 나와서 더 이상 그 돈은 내 돈을 안 써도 되고, 그 판공비 나온 거를 쓸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이 집에다가 급여에서 따로 떼뒀던 그 돈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집에. 근데 그거는 그러면 한 번 있었어야죠. 처음에 그렇죠. 판공비 한 번 나오는데. 그다음부터 판공비가 계속 나오는데 따로 떼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그 집에다가 돈을 줬는데. 예, 주곤 했다고 했으니까. 예, 줬다는 걸 갖다가 시인하는 거고, 그 돈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 급여로 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급여로 쓰던 어떤 기자들 접대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특수활동비로 하게 되면서 남는 돈을 집에다 줬다. 이런 식으로 둘러치고 있는 거죠. 좀 말이 꼬여가지고요. 예. 사실 이 문제를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이거 크게 문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야당 대표들에게도 줬다, 원내대표들에게도. 그건 뭐 기억에 착오를 그래서 이제 예. 그 원행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거 조사를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물러섰어요. 기억의 착오라고. 뭐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존재 자체가 착오죠,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분이 존재하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존재자가 착오라기보다는 이제 당 대표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정치적 주장을 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그렇죠. 정치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시인의 뜻인데 거기다 자,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거 큰 문제로 될 수도 있다. 예. 평상시라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네. 묻혀 있는 거죠. 워낙 큰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굉장히 큰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 끝장 토론입니다. 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사실상 분당 수준으로 갈라질 것 같다라고 노르가즘에서 그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날이 춥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 게다가 민주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오라고 한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국민의당에서 나간다고. 전혀 아니죠, 사실은. 나간다고 갈 데가 있겠느냐 하는 자신감도 안철수 대표에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못 나가겠거니.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지난 대선 때문에 만들어진 당이죠, 사실은. 대선 때 이제 당내에서 경선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을 감수하기 싫은 분과 그 세력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선에 도전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사실 5월 9일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로는 이 당의 어떤 존재할 어떤 원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다른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른 동력이 이제 다시 한번 대선에 내가 도전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 당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그 대선 후보가 되는데 동의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거였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그 합의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 앞두고는 그 안철수 대표가 계속 대선 후보로 가는데 동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길게 보면 이 분열은 예정된 분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필연적이었다. 일종의 이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헤어지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이게 거의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활성단층 지대에 이제 있는 거죠. 단층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판명이 됐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균열이 되고 쪼개지느냐만 남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요약하면 국민의당 자체가 문재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제치고 되게 어렵다고 판단한 세력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고. 근데 이번 대선까지는 그랬는데 다음 대선도 그럼 안철수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라고 가지고 크게 난리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다음 대선을 갖다가 자력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손 잡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다 갈리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된 바가 없고 또 그 일치된 어떤 한 방향으로 합의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기의 문제다. 그런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시기의 문제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끝장 토론에서 했다는 말로 옮겨보자면 지방선거에서 2등을 통합을 하면 바른정당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사그라들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을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성과를 못 내면 그 당 안에서 이 당으로는 다음 대선이나 다음 총선이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또 합쳐가지고 일당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일부하고 합친 이런 그림을 안철수 대표는 그리는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더민주당 지지 세력이라거나 그다음에 그 이외의 어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는 없다. 뭐 그런 거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어떤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다음 대선 주자가 없고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도 적다. 고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먹거나 아니면 거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지하게 만들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 대선 한 3, 4주 전에 갑자기 지지율이 치고 올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이제 영남권에서 소위 이제 보수 표밭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꺾이긴 했는데 그 기억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잠재적인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그렇죠. 뭐 시험을 보면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뭐 10등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1등 한 기억만 남는 거죠.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서 이제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상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민의당 내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구상이 읽히다 보니까 예, 뭐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표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된 새 정치를 하는 게 목표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은 이기는 목표, 뭐 새 정치든 헌 정치든 하여튼 이기는 것이 이제 정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보수의 적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내에 있는 다른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똑같은 정치 철학과 노선을 갖고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당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대로 관통하겠지만 다음 총선에는 이 당은 아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구상이 성공한다면 바른정당과 합쳐지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나가고, 그죠? 나가거나 혹은 뭐 나간다기보다는 당이 둘러 쪼개지는 수준으로 분당이 돼서 국민의당이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통합화가 합쳐서 새로운 당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 보수다 내지는 뭐 개혁 보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장이 안 된다 미래가 생각하는 분들도 합쳐가지고 일당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나밖에 없지 않느냐 다음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그런 나름의 스케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혹은 일부가 넘어서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2의 3당 합당 아니냐. 예,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합쳐진 3당 합당 아니겠는가. 거기에 국민의당이 쓰일 수는 없다. 거기에 밑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분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이 세력이 팽팽합니까? 현재 보시기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번에 그 촛불 이후에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삼김 정치로 이제 영남, 호남 대립구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렇게 보수, 진보 내지 어떤 개혁과 예. 수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편성되어서 한 30년을 왔는데. 예, 3당 합당 이후로 예, 그랬죠.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으로 가는 어떤 그 과도기에 지금 들었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필요한 건 뭔가면은 보수의 혁신 그리고 이제 진보나 개혁 진영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체 지형을 더 재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구정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이제 합종연행의 어떤 룰을 바꿔가지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 자체가 없어져야 될, 타파돼야 될 옛날 세력 관계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성과 미래지향성이 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성 낮다고 보시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제2의 3당 합당에 준하는 형식의 통합을 통해서 다음 대선의 후보로 우뚝 서는 그런 그림이 현실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모델, 없어진 옛날 모델, 그러니까 YS 모델 이런 걸 지금 이제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 DJ 모델 쫓다가 안 되니까 YS 모델 쫓고 더 안 되면 무슨 뭐 전두환 모델로 갈 겁니까? 과거 지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진 대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전에 유해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에 관해서 이제 이게 하늘, 예, 하늘이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은 이제 그 포항 지진을 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공방 속에서 그 포항 지진을 끄집어낸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졌냐, 뭐 이렇게 연결한 건데요. 예. 저는 뭐 정치적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당에 따르면 그런 뭐 공방을 하다 보면 거친 언사를 쓸 수는 있는데 우리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제 불행한 사태. 지금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라거나 걱정이라거나 불안은 대단히 좀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행을 가지고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이죠. 포항 시민, 아니, 저도 그 포항 시민들 그 뭐 선거 모으는데 저도 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포항 지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국민들 성금도 모으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복권을 갖다가 복권 당첨되면은 그 돈 그쪽에 쓰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포항 시민들 알기를 뭘로 아느냐라는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예상했던 바고요. 의견이 예상했던 바인데 몇 가지만 짚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1분 30초인데 예. 정의당 어떻게 돼가는지 간만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정의당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데요. 지금이야말로 좀 기회고 찬스인데. 예. 정의당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보다 조금씩 앞서가지고 3등으로 나올 때도 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자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의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지율이 너무 변동이 없다. 5% 수준을 뭔가 계속, 필요합니다. 네. 예, 5% 수준을 계속 이제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이 못해가지고 3등이 되는 거지 정의당이 잘해가지고 3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은 때 정의당이 좀 성적을 쭉쭉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말이죠. 지금 이번 주 시간이 다 됐고 정의당을 어떻게 하면 쭉쭉 뽑을 수 있는가. 예, 정의당의 지지율 2자릿수에 진입해야 될 절호의 찬스다. 그 프로젝트를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될까요? 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하와이를 같이 가시는 걸로. 아, 예.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으셨죠? 네, TBS 대표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자 둘. 자,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 욕만 먹다가 어느 날 칭찬이 쏟아지고, 예. 굉장히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올백 맞았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여쭤보라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전국의 59만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또 그분들 방송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하신 학부모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치아를 드립니다. 저 말씀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당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야당이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아직 오늘은 특히 이제 포항 지역의 학생들 시험 보는 동안에 별탈 없기를 무사히 시험 잘 치르기를 바라고요. 100점 만점에는 무슨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5가지 기존의 이제 탈세, 투기, 위장전입, 병력, 논문 여기에 2개 더 추가됐잖아요. 엄주운전, 성범죄 7가지 하나도 포함되지 완전 않았다. 저는 자유롭고 완벽합니다. 근데 왜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못 되시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좀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 딱 한 가지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신 감정. 그것도 좋네요. 정신감정이요? 정신 감정. 그러니까 정신감정. 예, 왜냐면은 어떤 의미로? 지금 공수처 반대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저는 정신감정 필요하다 봅니다. 정신 나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7가지를 국회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가 더 신뢰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라는 거는 국회의원, 검사들,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를 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를 특별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는 싫다는 거거든요. 내 목에 칼 들이대는 거 싫다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거가 이제 야권에 주로 타겟을 삼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혹을 그러니까 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는 한번 몇 가지가 되는데요. 반대하는 이게 정신 나간 이유는 짓이죠. 돈을 정신 감정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안에 안민석 의원이 정신 감정도 그게 포함시키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낯짝이 두꺼워도 그냥 유분수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그건 지금 현재 195일 동안, 그 7개월 동안에 이 내로남불 인사들, 이 부적격 인사들을 줄줄이 임명했던 청와대가 지금 아주 이제 홍종학 인사 다 억지로 다 하고 나니까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발표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참, 한 일주일, 열흘이라도 있다가 해야지 말해. 사람들이 철판을 깔아도 이만저만 철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민석이. 김성태 아니. 의원은 본인 목에 칼들이 되는 공수처를 이제 반대하시는 저런 논리는 아니, 지금. 정치가 제가 이전에 이제 박쥐 정치 이야기했잖아요. 박쥐 안민석 정치 의원님. 말고 갈치 정치라고 들어봤어요? 정치를 갈치라는 생선은 동료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런 물타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생존을 해나가는 이 갈치 정치 있잖아요. 아니, 본인 동료 의원 이야기, 공격하고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상대방 무조건 공격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갈치 정치. 이게 저 논리를 지금 저대로 갈치 정치 안민석 논리거든요. 의원님. 집권당 중진 의원으로서 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대통령까지도 내 목에 칼을 대라. 우리 가족들, 주위 친척들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공수처 이거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왜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반대합니까?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지금 첫 주제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발표 관련해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정신감정도 여기 하나 더 넣자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정할 건 해야지. 그럼 좋아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 5대 배제 원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세우면은 지금까지는 그거 적용 안 시키면서 대통령 공약 때 내나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홍종학 장관 임명하고 나자마자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우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임용 기준안을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 때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인사 기준 원칙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캠코더 인사한 거 아니에요. 캠프, 코더,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게 인사 관행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누군가는 청와대 주변의 참모가 책임도 지고 대통령도 사과하면서 앞으로 나는 7개월 동안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참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됐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잘하겠다. 이래 해야지.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 이야기. 문제는 저러한 갈치 정치의 논리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중도를 다 끌어들인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정치 행태라든지 지진 대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거슬리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보수가 다시 살아남기 힘들고요. 공수처를 반대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지연제가 많으니까 공수처 이거 신설되면은 우리 자한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들 절반도 안 될 테니까 이게 두렵다. 이거 좀 살려달라. 차라리 우리한테 물밑에서 하소연하고 선처를 부탁하면은 인간적으로 좀 그래도 좀 봐주기라도 하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자기들 지연제가 들춰질까봐 공수처 청와대 반대하면서 대통령 직속 제1급 수석 이런 비서관 좀 반대 논리를 대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금 현재 이제 특히 김관진 검찰 전 장관 고발되잖아요. 안보실장 이제 풀려난 거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붕괴를 금치 못하겠어요. 저는 김관진의 구속으로 최순실의 이 무기 쪽에 이 화산이 폭발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받은 제보 중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합참의장을 마치고 2009년, 2010년 2년을 안민석 의원님은 딸들과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2년을 본인이 살아요. 왜 아시다시피 전병헌 정무수석이 청와대 제1급 참모로서 아주 많은 그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구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왜 알아들 수가 한마디 없잖아요. 언급이 또 없어요. 부탁을 하시네요. 네. 잠깐만 제 이야기하고서 말씀. 아니 내가 아까 말씀하세요. 본 내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이야기를 잡아주고 하면 안 돼요. 저 굉장히 지금 아주 지금 사법부의 말을 막으신 이유가 판단도 뭐죠? 저렇게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김관진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수석부터 중요한 말씀하는 이야기하세요. 겁니다.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서 이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김관진 워싱턴에 가 있는 2년 동안 그 2년 동안에 그 생활 비용을 외국의 방산업체에서 후원을 했던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은 2년 동안에 김관진 실장이 무슨 돈으로 그 생활비 많은 미국에서 2년 동안 그건 계좌 조사하면 금방만에 나오는 것이죠. 2년 그래서 동안에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말하자면 생활비를 받았다. 아마 4인 가족이 워싱턴에서 2년 동안 살았으면은 아마 100만 불 이상 정도는 썼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 돈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개인 돈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제보에 의하면은 방산업체가 후원을 미국의 방산업체 받았다. 예, 미국의 방산업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무기도 파는 업체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순실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문화계 농단, 체육계 농단 하면서 결국엔 돈을 빼먹은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무기에 비하면 끈값이죠. 돈을 사랑했던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가 과연 무기에 손대지 않았을까요, 공장장? 손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계고리가 2009년, 2010년에 김관진이의 미국에서 생활비 이것을 검찰이 쉽게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걸 기대를 했었는데 풀려난 게 이게 저는 단순하게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요. 구속시킬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켜놓고서 풀어줄 때는 도주 우려가 없다. 시키세요. 저는
그런데 이 의원님도 방송이 맨날 더 돌파지고 제어가 안 되지 더 않습니까?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정보니까 아니, 들어보고요. 새로운 정보. 이게 자, 아무리 지금 현재 재판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병우 재판하고 방송을 있는 하지만 사람이 이재용 재판하다가 안민석 저한테 의원의 들켜가지고 일반적인 주장을 계속 바뀌었던 김은지 그 이모라는 공장장은 제어하지 부장판사가 않고. 지금 우병우를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래서 재판부의 이런 자신의 행태를 잘 주장이나 들여다볼 필요가 자신의 있어요. 자, 오케이. 제기에 자, 김성태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우리 안민석 의원님을 지켜보면은 본인이 의혹 제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속적 부심에서 이렇게 구속이 이루어지면 뭐 검사나 판사 칭찬하고 또 판사가 그걸 뭐 이렇게 기각하면은 또 재판부 그냥 욕하고. 자, 이런 것도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줘야지. 지나가는 개도 이걸 웃지 않겠냐 이러면은 이 방송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관진 실장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예? 새로운 의혹 좋습니다. 미국에서요, 뭐 어떤 의혹, 그 의혹은 다시 대한민국 검찰에 제보를 받은 게 있으면 제공을 하세요. 제공을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대체로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보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보를 받고 요 근래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거의 헛발질이에요. 예? 김광석 씨 부인 서모 씨 건도 뭐 그것도 헛발질 된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죠. 예? 뭐 그 얘도 저는 너무 많이 알지만은 방송 관계상 또 괜찮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또 뭐가 있는지. 자, 서해성 씨 그래서, 진실의 신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위공직자 저를 검찰이 고발해야지 이명순에 뭐 쓸데없이 뭐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왜 저 이야기 검찰에 들어보세요. 고발하세요. 검찰에 그 안철수 의원도 왜 세순 씨 보고 검찰에 안민석을 고발하라고 아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한동안 또 두 분의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왜 그 전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또 고발됐잖아요. 안철수 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건 자기가 납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가죠. 안철수 대표가 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까? 제가 우연찮게 국회 본회의장 로텐도홀 밑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말 한마디 최순실 재산 환수 그 몰수 특별법 국민당이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이 안철수 쪽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할 만한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그냥 뭐 밤낮 고발 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민당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작년 11월 달에 자신들이 그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장.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얘기는 몇 아무도 번이나 몰라요.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안철수 그래서 대표 소극적이었다고 예. 이야기한 것이 검찰에 고발을 당할 그런 사안입니까? 자, 세 번째 그만 좀 검찰 하시고.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안철수 자리 좀 측으로부터. 바꾸세요. 자, 그러면은 안민석 앵커를 시키고 안철수 대표의 말 나온 개인이나 정당 간에나 말 나온 고소 고발은 김에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잠깐 해봐 주시면요. 1, 2당 입장에서 이 지금 3, 4당 간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네. 남의 집안일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항상 해왔었죠. 자, 지금 이 문제의 출발점은 예. 안철수의 위기의식으로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된 국민당이 내년 선거를 이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패할 거예요. 전패하고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 안철수는 설 땅이 없는 겁니다. 정치 완전히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 위기감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한당하고 바른당하고 국민당은 뿌리가 틀리잖아요. 여기에 통합 연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아직 하고 5분 있는데요. 남았고요. 평상시대로 5분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얘기하시죠. 저는 어쩌면은 안철수 대표가 보수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대권 후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 자한당과 바른정당까지 묶어서 후보가 되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 안 되면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없구나 생각해서 나오는 분들과 이제 자, 이제 저는 여기 대해서 자, 여기 대해서 있습니까? 국민당 내부에 호남 출신들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당은 이미 심리적으로 분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아니.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아내님이 지난주는 좀 집권당 중진위원으로서 이렇게 품격과 품위도 지키시면서 했는데. 요즘 디거넛 엘리간스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한 주 만에 또 이 사람이 확 빼놨어요. 180도로. 김관진 에? 풀려나니까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 기울어진 제가 운동장에서 김관진 방송을 다시 하는데 집어넣을 겁니다. 정신 상태가 저렇게 불안정하고 안 좋을 때는 방송국이 출연시키지 마세요. 예? 정신 감정이 필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가장 방송진위원회에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방송이 이 방송 제재를 아니에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많이 받았죠. 정치권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특갈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을 왜 아니, 반대하셨는지 잠깐만요. 이 산화를 자, 보세요. 이당 입장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예, 자, 그러면 제2당 입장에서 이제 3, 4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특갈비 투명하지 않은 반대하는데 요 얘기 하고요. 특갈비 저분이. 안민석 의원께서 혼밥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 안철수 대표를 공개할 때마다 제가 대려 방송에서 균형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안철수 대표 변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일정 부분 어찌 보면은 안민석 의원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통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제2당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현실인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께서는 정치 공학적인 발상이 과연 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 정치였는지 그건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난 5선 동안 이 새 정치를 뭐 이렇게 지향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이 시간 5년이면 깁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5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어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정도의 아직 그 정치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늘 해치하는 같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꼬시는지 하여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내요. 그럴 때는 heb시 정당이고 우리는 행제 정당이고 협치요.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안철수라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뭐 적지만은 바른정당하고 뭐 이렇게 통합이라도 해서 좀 기반을 갖춰보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 너무 큰 비난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안철수 대표와 국민당하고는 저희들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남의 집안 이야기 그만하고요. 저는 왜 그 새누리당과 남의 집안 얘기만 당시에 저하고 같이 15년도에 이맘때 예결위 간사를 함께 했잖아요. 네. 왜 특수활동비를 좀 줄이고 홍준표 대표 특수활동비 이거 어떻게 공개하자는 합니까? 이야기를 그 주장을 왜 반대했는지 하고요. 홍준표 대표 역시도 지금 갈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원혜영 대표로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도 운영비 주지 않았냐. 이건 김성태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왜 반대를 하셨어요? 예, 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청와대가 받아 쓴 것이 드러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 특활비가 개인 사적인 용도로 잘못 쓰여졌다면은 이건 이제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이죠. 청와대 상납받은 그 그러니까 돈을 그 40억을 누가 어떻게 썼을까요? 두 번째는 특수활동